비보호, 좌회전. 김창식. 내일은 그날보다는 길지 않을 것이야. 캄캄한 방에 앉아 중얼거렸다. 빗방울이 가로등과 불 꺼진 창 사이로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고 사각으로 떨어진 빗물이 창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마름과 비만의 경계에 곧게 선 깃대처럼 엄지손톱 크기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줄 몰랐다. 암세포를 느닷없이 알았고 50일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남편의 횡사를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다. 기계는 1%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작동이 멈추었다. 90%가 온전하지 않아도 숨 쉬는 것이 사람이었다. 손가락 마디가 끊어졌다고 죽는 사람은 없었다. 손가락 마디보다 작고 여린 살점이 암세포로 변이되었다. 남편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몰랐다. 남편의 단단하고 탄력 넘치던 몸이 밑동 잘린 옥수수대로 쓰러졌다. 그날 회사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로 순이익이 탄탄한 알짜였다.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최근 수년 순이익이 늘었다. 투명한 분배가 성립되지 않았다. 공장 기계처럼 근로자도 사주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됨이 컨베이어 벨트로 순항하며 반복되었다. 그릇된 생각의 틀에 은둔한 사주를 방관하는 것은 악마의 서식을 돕는 것이다. 남편이 선언했다. 분배가 투명해야 악마의 서식처를 없앨 수 있다. 남편의 외침에 근로자가 동참했다. 부품을 납품받는 모기업이 사주를 압박했다. 사주가 남편을 고발했다. 생산 손실의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을 종료시키려 했다. 누군가에게 몽땅 몰아서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주가 지목하는 누군가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자가 노조에서 탈퇴했다. 남편과 5명이 노조에 남았다. 집기를 드러낸 노조 사무실에서 남편이 삭발과 단식으로 버텼다. 남편과 4명의 노조원 가족에게 해고 통지와 손해배상 청구서가 배달되었다. 5가족에게 청구된 액수가 6억 원에 달했다. 사주가 세만 6억의 산출 근거가 허무맹랑했다. 겁박하고 회유하려는 수단의 액수였다. 넷마저 이탈했다. 남편에게 6억 원을 청구했다. 잠자리에 누웠다. 모로 누우면 강바닥에 동글동글 돌 구르는 소리가 났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중얼거리면서도 잠들지 못했다. 귓결로 빗소리가 자박자박 걸어왔다. 잠을 자야 한다. 생각이 골똘해지며 정신이 또렷해졌다. 경로당으로 삶을 옮긴 시부는 잠들었을까? 시부의 돌도 경로당으로 갔을까? 육식을 즐기지도 않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는 몸에서의 암세포 발견은 오진이라고 여겼다. 출입구가 봉쇄된 노조 사무실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막막함으로 버텨야 했던 50일. 암세포의 생성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 남편이 주검으로 영안실에 안치되던 날도 비가 자글자글 내렸다. 장례식장 창밖에서 봄비를 맞는 목련이 탐스러웠다. 남편이 입원한 병원 창가에도 목련이 있었다. 시시각각 체중이 줄어들어 거먹게 드러난 눈동자로 피지 않은 목련을 바라보았다. 맨홀처럼 함몰된 눈동자로 목련꽃은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각은 맞지 않았다. 장례식장으로 옹구되던 날 목련은 비지 않았다. 사주가 고소한 형사소송은 자동 취하되었다. 남편의 상속자가 살아있다며 6억 원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으로 노조가 재결성될까 우려한 사주의 꼼수였다. 죽은 자에게 청구된 6억 원을 날벼락으로 뒤집었을까 우려하여 문상도 오지 않았다. 발이 나는 날 아침 비가 그쳤다. 영구차가 잠깐 섰던 양지 쪽에서 목련이 막 피었다. 하루가 어설프고 길다 해도 자정은 지날 것이다. 새벽잠에서 일어나 앉아 중얼거렸다. 빗방울의 자글거림도 동글동글 구르던 소리도 없다. 어둠에서 젖었던 것들이 마르면서 저마다의 색으로 부릅떴다. 빗물이 사각으로 스치던 창문을 열었다. 남편의 시신이 무덤으로 가던 아침도 비가 말끔하게 멎어 싱그러웠다. 어젯밤 씻긴 창으로 그날의 것들이 영삭이 필름으로 도드라졌다. 그날보다 길지는 않을 것이야. 오늘은 싱그러울 게다. 날씨 예감이 저절로 생겼다. 하필 왜 오늘일까? 하루의 조짐이 너무 깔끔하다. 창문으로 넘어온 바람이 폐부에서 알알하다. 먼 길에서 돌아와 얌전하게 앉은 것처럼 비에 씻긴 것들의 표정이 맑았다. 하필 이 아침이 이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맑을 수 있을까? 바구니에 푸른 보리가 수놓아진 보자기를 깔고 발갛게 익은 과일과 주황색 빵을 담고 김밥도 말아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소풍 가기에 딱 알맞은 아침. 꽃잎이 덜어 떨어지는 잔디에 오뚝하니 앉은 벤치에서 간혹 부는 바람으로 옷소매를 흔드는 나들이에 딱 좋은 하루의 조짐이 슬프게 예감되었다. 오늘은 강둑에서 굽이치는 물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돼.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핏기 잃은 입술에 침을 발랐다. 시부를 만나러 가야 한다. 부스스한 머리칼을 모자로 감추고 공원으로 갔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공원은 새벽운동 장소가 되었다. 파란색 고무 알갱이를 바닥에 탱탱하게 붙여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었다. 코트 주변에 운동기구도 마련되었다. 물이 솟던 논을 메꿔 공원을 만든 탓에 연못도 생겼다. 연못에서 아침 안개가 몽글몽글 피어났다. 안개가 배드민턴 코트와 운동기구를 작셨다. 노인들이 부연 안개에 도리깨질하듯 라켓을 휘둘렀다. 젖은 벤치에 수건을 깔고 앉아있을 시부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엔가 있을 시부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연못을 한 바퀴 돌아도 시부가 없었다. 도로 건너 경로당 작은 방에도 시부가 보이지 않았다. 시부가 덮고 잤던 이불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다. 노인들의 아침 운동이 끝났다. 뭉글뭉글한 안개가 갇혔다. 시부 없는 벤치를 먹먹하게 바라보았다. 잎에 찢긴 햇살이 곰보처럼 겉으로 떨어졌다. 시부와 통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었다. 머리를 매만지면서 거울 탁자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 시부도 어느 곳에선가 싱그러운 날씨를 가슴 알알이 느끼고 있을까. 마트로 출근했다. 건어물을 진열하다 시부와 통화를 시도했다. 짧고 형식적으로 늘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매일 통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시부도 며느리 전화를 반갑게 받았다.
겨자 없는 간장처럼 맹숭맹숭하기는 했으나 통화는 외면상 자연스러웠다. 월요일 뜻밖의 시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잠깐 밖에서 볼 수 없냐고 물었다. 월요일은 외출이 가능한 날이라서 그러겠노라고 응답했다. 만나자는 장소가 공원이었다. 배드민턴 코트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 5시까지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여간해서 하지 않던 부탁을 했다. 5시에 맞추어 배드민턴 코트로 갔다. 햇빛이 아직 강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은 없었다. 시부가 앉은 벤치에 또래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나이살에 맞지 않게 깍두기 머리 노인은 시의원이었다. 셋이 나란히 앉아 30분가량 얘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사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6억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시의원 며느리 위세가 그 정도로 비쌀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재혼하겠다는 며느리 면전에서 시부는 마음이 여렸다. 부정과 긍정의 가닥을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다. 시부의 감정이 시소로 엇갈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빛이냐 그림자냐의 명료한 선택으로 복잡하게 엉키는 생각을 정갈하게 담아낼 수 없었다. 세상의 것들이 흑과 백의 양면으로 확연하게 나눌 수만은 없었다. 몸피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누구랄 것도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남편과 12년 부부로 살았다. 남편이 집에 오지 못하는 날도 있기는 하였다. 외돌아 누워 산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30대 며느리와 7순의 시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었다. 남편이 죽고 시부는 아침상에 앉았다가 종일 경로당에서 지냈다. 저녁상에 잠깐 앉았다가 방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나왔다. 남편 대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는 낮 동안은 빈집이었다. 하루 2차례 마주 앉던 것도 개가를 결정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시부가 경로당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다. 개가 하면 다시 들어올 참이었다. 재혼 남편인 시의원 아들이 혼자 살게 된 시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 남편이 죽어서 생겨난 공백을 채울 뿐이다. 시부의 복잡하게 얽히는 표정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했다. 30대 미망인의 너덜너덜해진 구루터기에 유채색을 덧칠하여 삶의 나이테를 새길 뿐이다. 남편의 삶과 닿고 있던 인연의 접선을 끊고 비상하는 날이다. 시부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쌀을 씻다가 어제 남편의 묘에 다녀왔어야 옳았다는 늦은 후회를 했다. 쌀뜨물을 배수구에 흘려보내면서 공원에 나오지 않은 시부를 생각했다. 시부에게 통화를 시도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자동응답이 나왔다. 풀리지 않는 방정식을 종일 골머리에 담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생겼다. 시부를 모셔다 아침을 함께 먹고 싶었다. 마지막이 될 시부와의 아침 밥상을 마련했다. 시부의 휴대폰과 연결되지 않았다. 겸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지 않았다. 휴대폰을 손악 위에 쥐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시간의 소리를 들었다. 열 살을 넘기기 전에 부모와 사별했다. 가족에 여자가 들어온다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고 남편이 결혼 첫날 울먹였다. 남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남편도 10살 즈음에 어머니와 사별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가족의 영역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었다면 아마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며 성년이 되면서 나이테처럼 칭칭 동여지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었을 터였다. 결핍의 깊이가 너무 커지면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가 쉽지 않을 터였다. 남편이 그랬다. 시부가 재혼했더라면 결핍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시부는 재혼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아내를 받아들임으로 남편은 20년 가까이 함몰되었던 결핍의 구덩이를 메웠다고 기뻐했다. 남편은 자신의 결핍 오직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보다 며느리의 역할을 더 원했다. 남편처럼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린 오랜 기간의 서글픔에 진력이 나 있었다. 화분에 강낭콩을 심었다. 볕이 잘 드는 안방 창틀에 놓고 밤새 자란 푸른 싹을 아침마다 기다렸다. 유연한 상승의 넝쿨손을 손가락으로 잡았다. 우연한 만남으로 틔운 행복이 날마다 자라고 있어요. 넝쿨손이 너무 여려 울먹였다. 당신과 만남은 필연이야. 남편이 뒤에서 안았다. 고졸 남편의 고정된 수입은 많지 않았다. 궁핍하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은 조목조목 쪼갠 지출 항목의 액수마다 감사하고 소중히 여긴 탓이었다. 시아버지가 될 시의원도 새벽마다 공원에 나왔다. 시의원이 식당으로 초대했다. 시의원은 상처한 아들의 배필로 며느리를 보내는 시부에게 호의적이었다. 이혼한 아들과 아버지, 미망인 며느리와 시부가 만나는 상견례가 계획되었다. 며느리를 보낼 수 있어도 시의원과는 식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시부가 마다했다. 시의원과 만나는 날 아침까지 버티던 시부가 공원에 다녀오고서 생각을 바꾸었다. 취하된 6억 원이 다시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버리지 못했다. 아들이 부족해서 며느리 가슴에 박은 못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괜한 고집을 부렸구나. 공원에서 돌아온 시부가 말했다. 아버님, 아비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남편을 낮추거나 비난하는 것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의 생각과 행동이 정의로웠고 멋졌다. 캄캄한 방에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듯 남편은 행동과 생각의 경계선이 명료했다. 사주가 최저임금만으로 근로자를 수족처럼 부려먹을 궁리를 선언했다. 임금 협상은 없으며 1년 동안 일부터 하고 그 성과를 보아서 연말에 보상하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성과를 보아서 보상을 주겠다는 말에 수당도 없는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했다. 남편이 사주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었다. 사주의 검은 의도가 본색을 드러냈다. 사주가 선언한 1년이 지났으나 성과급은 고사하고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편 내부에 저항의 화로가 후끈하게 타올랐다. 남편이 근로에 합당하는 보상을 요구했다. 사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견례는 오후 1시였다. 시의원이 12시에 결혼식 주례가 생겼다며 만남을 늦추자고 전해왔다. 예식장으로 가자. 시부가 시의원의 주례를 빛내주러 간다고 생각했다. 시부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예식장은 식당과 30m쯤 거리였다. 장내가 소란했다. 하객에게 신랑 신부가 고개 숙여 답례하고 맞절했다.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섰을 때 시의원이 사회자를 노려보았다. 시의원의 시선에서 사회자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읽었다. 시의원님께서 혼인서약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들썩이는 하객에게 소리쳤다. 장내는 여전히 소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시의원이 소리를 질렀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의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장내를 쓱 둘러보았다. 시의원이 사회자에게 고개를 45도 절도 있게 꺾자 사회자가 찔끔 놀라 주례사가 있겠다고 소리질렀다. 하늘도 오늘의 이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원의 목소리가 장내에 쩌렁쩌렁 울렸다. 말끝마다 여러분 목청을 높였다. 쩌렁거리는 목소리에 하객이 숨죽였다. 주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늘어놓았다. 내가 주례를 서는데 감히 비가 올 수 있느냐며 어젯밤에 내리던 비가 그친 것이 시의원 때문이라고 또 말했다. 아기가 엥 울음을 터뜨렸다. 시의원이 소리를 딱 멈췄다. 울음이 나오는 곳을 똑바로 보았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멀어졌다. 장내는 끼익 소리도 없어졌다. 세상이 좋아졌다고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연평도 포격의 아픔을 외면하였는지, 누가 전사한 해병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누가 천안함 폭침이 자작극이라고 말하였는지. 딸그라, 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의원이 말을 딱 끊었다. 시의원의 목청과 위세로 장내에 채운 집중이 물동이 깨지듯 삽시간에 이탈되었다. 장내를 휘젓던 시의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하객의 시선도 시의원을 따라 한 곳으로 모였다. 시선을 받고 있는 주인공은 시부였다. 시부는 바닥에 떨어진 돌을 손에 쥐는 중이었다. 바닥에 딸그락 떨어뜨려 시의원의 연설에 돌질한꼴이 되었다. 시의원은 황당해졌고 시부는 대연했다. 천천히 돌을 주워 품속에 넣고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얹었다. 시침을 떼고 시의원을 올려다보았다. 돌은 손에서 놀이개로 굴릴 수 있도록 동글반반하지 않았다. 길바닥에 흔히 뒹구는 막돌이 아닌 몸에 찌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화강암이었다. 돌은 남편이 죽고서 시부의 손에 등장했다.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내린 적이 있었다. 시부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물러도 뼛속으로 아리는 통증에 잠을 설쳤다.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앙 담은 잇몸으로 이어지고 뒷골로 뻗쳤다. 시부는 주먹으로 무릎을 두들기다가 흉악스런 돌날로 앙상한 뼈를 잘근잘근 찍었다. 아픔을 더한 아픔으로 무마하려 했다. 기진에 쓰러져 잠든 소낙 위에 돌이 쥐어졌다. 시부가 잠들고서야 돌을 손에 쥔 적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소낙 위에 빨려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돌이 흉기로 변했다. 소낙 위에서 10여 센티미터 삐져나온 돌날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불끈 힘을 가했다. 상박근에서 하박근을 지나 소낙 위로 몰려간 힘줄기가 돌끝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벽을 팍 찍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래야 돌 끝에 광기와 하박근과 상박근에 툭 붉어진 근육의 부들부들 떨림이 진정될 것 같았다. 돌은 모지락스러웠다. 칠순의 시의원이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장내를 다시 장악했다. 쇳소리를 끌어올려 연설이라고 해야 옳을 주례사를 계속했다.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과 전사한 해병대를 들먹였다. 침략을 왜곡하는 내부의 적이 버젓이 숨을 쉬고 있음은 피를 토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시의원이 자신을 예비역 대령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보다 대령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할 때는 흥분의 절정을 넘어 변질된 목소리였다. 신랑과 신부가 어리둥절해졌다. 양가 부모가 하객의 눈치를 살폈다. 누군가의 입에서 의원의 아들이 현역 해병대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중얼거렸다. 예비역 대령이라잖아. 보수 꼴통. 좀 큰 소리로 화답했다. 시부의 돌이 바닥에 또 딸그락 떨어질까 오금이 저렸다. 시부를 슬쩍 바라보았다. 시부의 두 손은 돌과 함께 품에 넣어져 있었다. 돌을 쥐고 있음이 분명하여 불안해졌다. 주례가 끝나고 식당에서 상견례로 만났다. 재혼하러 나온 남자는 머리가 짧았다.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라서 시의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남자의 전처는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 귀신 잡는 해병대지만 이제부터 함대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의원은 남자가 재혼하면 가정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말했다. 함대 근무를 마치고 사령부로 왔다고 덧붙였다. 죽은 남편과 아는 사이라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남자가 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남자가 시부를 아버지로 모실 것이라고 말하여 썰렁함을 무마하려 했다. 남자의 호의에 좋든 싫든 표정의 변화를 내비쳐야 할 시부가 묵뚝뚝해서 썰렁함이 무마되지 않았다. 시부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부녀 사이 같습니다. 시의원이 시부를 위한답시고 너스레를 떨었다. 무거운 표정이 습관인 남자가 어주분 웃음을 짧게 흘렸다. 장인어른의 노후 생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군인답게 투박했다. 신뢰를 덤으로 느끼게 했다. 망설이던 재혼을 결정한 것은 시부의 남은 삶도 책임지겠다는 남자의 말이었다. 시부는 시종 말없이 고개를 주워거렸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난감한 상견례를 견뎌냈다. 상견례 이튿날 시부가 영정을 찍겠다고 말했다. 사진관으로 모시고 갔다. 시부는 남편의 죽음으로 생겨난 슬픔을 표정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사가 기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굳은 표정에 웃음을 피우려 했다. 웃음은 어색했고 표정은 일그러졌다. 사진사의 기묘한 방법으로도 지워내지 못한 어색함과 일그러짐은 포토샵 몫이었다. 이틀 후 남편의 영정과 시부의 영정이 나란히 거실에 걸렸다. 젊어서 죽은 자의 사진은 색감이나 재질이 낡았다. 늙었지만 살아있는 자의 얼굴과 머릿결은 색감이 곱고 덧칠해져 화려함을 발산했다. 돌은 상견례 중에 시부의 몸 어딘가에 감춰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부만의 공간에 숨겨졌다.
파업 동조자가 이탈하면서 남편은 웃음을 잃었다. 말수도 적어졌다. 적어지고 잃은 만큼 눈빛은 강렬했다. 남편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들이 눈동자로 쏟아져 나왔다. 체중이 점점 줄었다. 무엇인가 남편에게서 술술 빠져나갔다. 사주가 돌려 말하는 남편의 외골슬 포기하면 고소가 취하될 수 있음을 알았다. 육아원의 소송도 취하될 수 있음을 감지했다.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느냐는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했다. 남편이 아늑한 표정에 웃음을 덧붙였다. 깊은 밤에 어둡고 고요하게 앉아있으면 내 몸에서 불순물이 술술 빠져나가는 호젓함이 좋아. 남편과 호젓함이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명확한 성격으로 소외당한 구석에서의 호젓함을 말한다는 것은 가식이었다. 경계를 허물지 않으려는 불면과 사투가 호젓함이 될 수 없었다. 문득 한 가닥에 희망이 생겼다. 사주는 남편에게 외골슬 포기하라고 은근히 종용했다. 남편이 노조를 포기한다면 고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했다. 남편이 해고도 면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바로 앉지 않고 누워있으면 불순물이 넝쿨손처럼 뻗어오기 때문에 한밤중에 깨어 있어야 해. 남편의 말에서 잠깐 품은 희망도 남편에게는 불순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물살로 떠내려온 나무 토막처럼 남편의 모서리가 거칠게 마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캄캄한 밤마다 무엇인가가 남편에게서 술술 빠져나갔다. 초췌하고 수척해져 갔다. 시부가 한사코 남편을 만나러 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여보, 남편을 불렀다. 남편이 멀뚱한 눈으로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당신을 찾아오는 것도 당신에게 불순물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한 희망을 품은 자신도 남편이 잠 못 들게 하는 불순물임을 깨달았다. 남편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과의 결혼은 보통 사람들 삶의 높이로 한 단계씩 오르는 기쁨을 주었다. 남편을 홀로 두고 돌아오면서 한 계단 내려앉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까지 올라왔던 높이로는 다시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슬픔이 가슴으로 들어찼다. 한술도 뜨지 않은 아침상을 치웠다. 9시에 미용실이 예약되었다. 1시간 여유가 있다. 결혼식은 예식장이 아닌 식당에서 8촌 이내 친척이 식사하기로 정했다. 함께 갈 수 있는 8촌 이내 시부와 친정오빠 내외가 모두였다. 8촌 이내 다른 친척이 더 있다 해도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다. 친정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함께 성장했다. 어려서 보았던 고모는 연락이 닿지 않은 지 20년이 넘어 생존 여부도 몰랐다. 오빠네 식구가 중국 청도에 있으니 시부 말고 식당에 동행할 사람이 없었다. 남자가 예약한 미용실에 들렀다가 식당에 가기로 정했다. 시부를 보아야 했다. 소나귀에 내내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새벽에 다녀올 곳이 있었다고 시부가 말했다. 행선지는 말하지 않았다. 울음이 울컥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시부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다녀온 곳이 남편의 묘라고 짐작했다. 화가 났다. 시부가 아니라 죽은 남편에게 덜컥 화가 났다. 어제 시부를 모시고 다녀왔어야 했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욕실로 가서 수돗물을 틀었다. 주먹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기척이 들렸다. 눈물을 물에 적셔 닦고 욕실에서 나왔다. 초췌한 눈으로 시부가 들어왔다. 시부는 집 가까운 곳에서 통화한 것이었다. 왈칵 솟는 울음을 삼키고 방금 전 치운 아침상을 다시 차렸다. 시부는 혀에 낀 모래알을 닦아내려는 듯 국물을 수저로 떠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음덩어리를 꾹꾹 눌러 넣기 위해서 밥을 퍼 넣어야 했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련다. 시부가 수저를 식탁에 놓지 않았다. 하룻밤이라도 비워두지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시부와 남편이 살았고 며느리가 들어와 12년 살았고 남편이 죽어서 시부와 며느리가 살았고 오늘부터 시부 홀로 살게 되었다. 미용실 예약 시간이 5분 남았다. 정오에 식당으로 가면 다시 올 수 없어 설거지하고 냉장고에서 쓴박 위 무침과 갓김치와 굽지 않은 마른 김을 먼저 꺼낼 수 있도록 정렬했다. 쌈채소도 씻고 쌈장도 만들었다. 미용실에서 전화가 왔다. 신부 화장에 늦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투덜거렸다. 시부가 입을 양복을 꺼내놓고 구두를 닦으려 현관에 쪼그려 앉았다. 시부가 닦겠다며 빼앗았다. 신부 화장하러 어서 가라며 떠밀었다. 8촌 이내 식구가 신랑과 신부의 인사를 받는 식당으로 갔다. 신랑 하객은 20 남짓 되었다. 중앙에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앉았고 시의원이 마주 앉았다. 시부가 도착하지 않아 시의원 옆자리는 방석만 놓였다. 약속된 정오가 지났다. 시계를 보며 빈자리 신부 측 사람을 기다리던 하객들이 소곤거렸다. 겨우 한 명이면서 나타나지 않으니 입방아가 멈출 리 없다. 30분이 지났다. 볼멘 소리가 들렸다. 시의원이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가방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내 시부에게 전화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자동 메시지가 돌아왔다. 시의원이 시부를 계속 기다리자고 말했다. 시부가 도착하기 전에 음식을 드리지 말라고 종업원에게 말했다. 음식 없이 앉아있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음식을 들어오게 하자고 시의원에게 청했다. 시의원이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통화를 또 시도했다. 같은 메시지가 돌아왔다. 1시가 되었다. 1시간 기다렸으면 예의는 갖추었다. 시의원이 음식을 드리도록 했다. 시의원이 신부를 친척에게 소개했다. 음식을 먹느라 소개는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나 허리 굽혀 인사했다. 남자와 허리 굽히며 웃으려 했다. 웃음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덕담을 주는 친척에게 애써 웃었다. 사용할수록 닳는 지우개처럼 웃음이 점점 얇아졌다. 신부 화장으로 약간은 유연해진 표정이 뭉툭하게 굳어졌다. 짧은 시간에 배를 채웠다. 식당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찾는 모습이 역력했다. 사촌이고 팔촌이고 촌수 관계없이 시의원과 남자를 제외한 모두가 그런 모습이었다. 남자가 담례로 술을 따라주었다.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 자식에게 관심을 주시어 고맙습니다. 예비역 대령이며 삼선을 지낸 시의원은 눈치가 빨랐다. 5분도 못 되어 시의원과 남자만 남았다.
전화해봐라. 시아버지가 되었다는 말투로 시의원이 말했다. 시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서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말소리가 귓속으로 윙윙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치맛자락에 숨긴 주먹을 쥐고 어금니도 물었다. 술 한 모금이 백첩 보약보다 효과 있을 게다. 시의원이 술잔을 건넸다. 닝큼 잔을 받을 수 없었다. 시의원이 재촉하여 술잔을 받았다. 시의원이 맑은 소주를 잔에 따랐다. 잔에 찰랑한 소주를 마실 수도 그냥 내려놓을 수도 없는 난감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다. 시의원이 어서 마시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에 살짝 붙여 조금 머금고 내려놓았다. 시부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연결되지 않았다. 시의원이 식당에서 나갔다. 남자와의 재혼 절차가 끝났다. 남자와의 재혼 여행이 남았다. 남자는 군인이므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바닷가로 갈 수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계곡에 숙소가 예약되었다. 남자가 술잔을 내밀었다. 부부가 되었으니 나눠 마셔요. 남자가 하프 한 줄을 마시자고 했다.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자가 굳었던 표정을 풀고 짐짓 웃음을 지었다. 어르신이 연락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남자가 일어섰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았다. 남자가 식당에서 나와 시부를 만나러 차를 몰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시부의 아침상을 차려주러 집에 온 틈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밥상에 앉으려다 시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남편이 삶의 끈을 놓았다. 남편은 건강했을 때도 마른 체구였다. 헐렁한 바지에 점퍼나 양복을 입고 외출했다. 집에서 입는 운동복도 헐렁하여 180m의 남편이 걸어가면 바지랑대에 옷감을 매단 듯 펄렁였다. 용납할 수 없다고 정의하면 결코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 때문에 살붙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다. 뱃살이 나온다는 것과 머리칼이 귀를 덮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나마 살이라고 남아있는 주검의 파리한 입술을 바라보았다. 파란 고추를 주고 빨갛게 건조시키라는 꿰임수를 쓰고 있어. 남편이 밖에서의 버거움을 벗어놓지 못하고 들어와 혼잣말 했을 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했다. 남편은 반대와 찬성의 영역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영역에서는 횟수가 적어 소외되었고 고발되기도 했다. 경계에서 외주를 타며 오로지 진실이 무엇인가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남편은 양쪽 모두에게 배척되었다. 진실을 들어야 하는 귀에 마개를 채우려는 의도에 분노했다. 현관문 자동키의 번호 버튼을 눌렀다. 시부가 번호를 변경해서 열리지 않았다. 시부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다. 재혼이 끝나면 경로당 작은 방에서 집으로 들어온다고 시부가 말했다.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문틈에 입을 대고 시부를 불렀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자동 메시지가 왔다. 식당에서 시의원과 마주 앉아 통화를 시도했을 때와 자동 메시지가 달라졌다. 식당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시부의 휴대폰에 변화가 생겼다. 남자를 재촉해서 경로당으로 갔다. 시부가 기거했던 방은 말끔하게 지워졌다.
장기 두는 노인에게 시부의 행방을 물었다. 시부를 두고 재혼했다며 눈빛이 곱지 않았다. 너 한 몸 행복하자고 늙은이를 두고 시집을 간다고. 차라리 시부의 행방이 묘연해졌기를 은근하게 바라는 눈총이 되돌아왔다.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치는 공원에도 시부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죽은 남편의 묘였다. 남자가 남편의 묘로 차를 몰았다. 시부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묘에도 시부가 없을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생겼다. 묘에 가까워질수록 예감이 램프처럼 선명해졌다. 소주병에 마개로 씌운 종이컵이 햇볕에 하얗게 빛났다. 물기가 마른 종이컵이 새벽에 왔다 간 흔적을 말해주었다. 시부의 집으로 가면서 시부가 변경했을 번호를 추리했다. 번호키를 설치하면서 처음 설정되었던 숫자가 답이었다. 남편이 설정했던 생년월일 6자리였다. 현관문을 열었다. 햇빛에 꿰인 먼지 입자가 유리창으로 부유하며 흔들렸다. 아침에 닦으려던 시부의 구두가 현관에 놓였다. 식당에 입고 갈 양복도 소파에 꺼내놓은 그대로였다. 경로당에서 가져온 짐 보퉁이가 소파에 놓였다. 시부는 보이지 않았다. 방에서 문 열고 나오지도 않았다. 보퉁이를 보다 얼룩진 벽지를 방문객처럼 바라보았다. 술을 마신 남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았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못했다. 동료가 강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한 날은 부대끼는 것을 개원해야만 잠자리에 누웠다. 남편의 몸에서 토사물로 돌변하여 우웩우웩 쏟아졌다. 저체중의 바지랑떼 같은 몸에는 소주 한 잔의 알코올도 분해할 효소가 부족했다. 현관으로 들어와 욕실과의 불과 5걸음도 참지 못하고 거실과 부엌의 경계 모서리에 순대와 밥알이 버무려진 토사물을 개웠다. 활처럼 구부려 토하다 쳐든 눈빛에 남편의 바깥 세상 단면이 보였다. 살이 붙지 않은 이유도 감지됐다. 밝음과 어둠의 경계선 근처에서 모호하게 어른거리는 회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갈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분명한 것을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강요와 주입으로 적당히 동조되었다 해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토사물로 뱉어내는 남자였다. 남자도 개워낸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들어온 기척에도 열리지 않는 방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정오를 3시간이나 지나 주황빛을 머금은 빛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닫힌 문짝에만 닫고 있었다. 마치 열어야 할 방문을 지적해주는 암시 같았다. 움직임이 작아지면서 다소 밀도가 낮아진 먼지 입자가 빛에 꿰어 빙글빙글 돌았다. 햇빛을 등에 지고 손잡이를 잡았다. 아버님! 손잡이를 딸깍 비틀었다. 방문이 조금 열렸다. 오랫동안 갇혔던 향기로울 수 없는 노구의 냄새가 확 밀쳐왔다. 돌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휘청거렸다. 뒤에 섰던 남자가 빠른 동작으로 어깨를 잡아주었다. 방문이 마저 열렸다. 남자도 휘청거렸다. 비칠비칠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젓가락처럼 가지런히 놓은 시부를 흔들었다. 남자가 창문을 열고 시부의 머리맡에 놓인 연탄 화덕을 밖으로 내갔다.
연탄재가 시부의 얼굴로 흩날렸다. 경찰이 와서 시부의 죽음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시부를 수습하는 중에 딸그락 돌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남자가 돌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그냥 두세요. 외마디에 남자가 주춤 물러났다. 시부가 실려 나갔다. 남자도 구급대원을 따라 나갔다. 시부가 젓가락처럼 누웠던 곳에 놓인 돌을 손에 넣었다. 자연스럽게 소낙 위에 빨려 들어왔다. 소낙 위에서 삐져나온 돌날을 보며 불끈 힘을 가했다. 상박근에서 하박근과 소낙 위로 몰려간 힘줄기가 돌끝으로 달려가 부들부들